안녕하십니까. 기능연속성계 감염병 대비 훈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안전품질실의 안기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담당자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 시간은 총 1시간이고 지금 이거는 담당자 교육 및 구성원들, 전 근로자 포함된 교육이니까 나중에 이 온라인 유튜브로 등록이 출석 여부에 대한 거는 답글에 수강 여부를 소송 및 수강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연속성계 교육은 크게 이 개요에 대한 부분, 기능연속성 계,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감염병 대비 훈련 교육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또 세부 복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실제 세부 훈련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 항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능 연속성이 뭐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죠. 지진도 있고, 화재도 있고, 테러도 있고, 기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 그러니까 기관의 핵심 업무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계획입니다.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BCP에 대한 교육이 이행이 돼서 체계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감염병 훈련을 병행해서 합니다. 훈련 자체에서 앞쪽부터 앉아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연속성 계획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 중에 코로나19, 코비드19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확산되는 것과 관련돼서 짧게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과 중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재유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의료 현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시점인데 문제는 의료 인력의 공백입니다. 문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달 11일부터 17일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된 확진율은 13.8%,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달 초 PCR 양성률은 16.2%로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주간 확진자 수가 14,200명으로 일주일 사이 28%가량 늘었고 태국의 주간 확진자는 11주 연속 증가하며 33,000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산세가 당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 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죠.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인력들이 필요한 건데 전공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백신과 병상은 충분하지만 환자를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극히 저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그늘이 국내로 옮겨온다면 의료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최선의 방법은 이제 고위험군들께서 백신을 맞아주시는 거고요. 이제 일반 국민들도 토끼 예방 수칙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잘 지켜주시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변종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고 그분들과 밀접 접촉자가 되신 분들은 본인이 아니게 병행물을 전파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변에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시고, 저희 안전품질실에서 별도로 질병관리청에 예방 관련된 수칙을 공문으로 각 부서별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능 연속성 계획에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안전품질실에서 24년도에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된 걸 5년도 요번에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재경감 활동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요 개념들이 요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약간씩 다릅니다. 개별 법에 따라서 그러고 인증하려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왜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 복구,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세부 절차가 거기에는 핵심 기능을 뭔지를 파악하고 그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이 뭔지,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어떤 건지를 마련하고 그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훈련들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기능 연속성 계획의 목적입니다. 앞서 나눠드린 내용들도 거기에 한 부분이고요. 법적인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방지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저희는 지방개발공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시행령 29조 4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수립을 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기관인 충북도 예산 담당관실로 송부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계획 수립이 돼서 안전품질실은 총괄 관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행 실적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사청구처의 역할이 큽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 기획 내용에서 잠깐 보시면 크게 사전계획, 비상대응, 개선, 유지관리, 환류 이렇게 있어요. 이 사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기능, 자원, 연수수정, 전략, 조직 구성 이렇게 되고, 대응은 여기에 대한 실행하고 이 비상조직, 이거 훈련 내용인데 비상조직이 어떻게 최종 운영되고 업무 복귀하나, 그리고 개선 및 유지관리는 이 운영이 계속 유지관리되기 위해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통해서 환류 그 결과를 문제 도출 개선까지 하는 환류 절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앞서 여기 보시면은 재경감 활동 계획 이렇게 있고 기능 연속성 계획 포함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기업재해경감법에서 이제 7조에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해경감 활동관리 체계라고 해서 요게 포함돼서 이렇게 같이 내는데, 이 내용이 기능 연속성 계획의 수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거랑 별개로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국제표준화기구의 ISO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ISO 22301, 이거는 이제 민간의 한국경영인증원 등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똑같아요. BCP, 기능 연속성 계획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돌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밑에 두 개는 이제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재해경감 우수 기업은 지금 4년으로 행안부에서 개정 예정이 있고, 기존에 ISO 22301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강화하고 구분을 해서 행안부에서 요거에 대한 평가자라든가 이런 요건, 증빙에 대한 요건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법 개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지금 기존에 수립된 걸 개정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되냐.
분석 및 전략 수립 단계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이 현안 분석에는 요게 제대로 파악이 돼야지만 실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내부 경영 환경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뭐가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기타 뭐 아니면은 핵심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이해관계자에서 법이 개정돼서 특별히 요구사항이 많거나 바뀌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여기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개발공사 자체의 정책이나 목표, 운영 조직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현황 분석이 이 안에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파악에 대해서 현황 분석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면 이걸 근거로 BIA,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 업무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영향 분석은 그러니까 부서별로 진행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핵심 업무가 뭔지 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품질실 같은 경우는 핵심 업무가 재난 사고 시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핵심 업무에 대해서 업무 중단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그걸 분석하고, MTPD 최대 중단 허용 중단 기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중단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건지, 그 이상부터는 말 그대로 그 조직이 가동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가동됐다 하더라도 RTO 복구 목표 시간에 목표 시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요 핵심 업무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어요. 핵심 업무 정의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 업무의 정의는 각 부서별로 다 중요한데 이 중에 나눠야 될 게 뭐냐면은 여파가 도민이라든가 외부에까지 확산돼서 사회적인 무리가 있거나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연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핵심 업무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심 업무에 대해서 소요 자원이 필요한 거는 소요 자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 리스크 평가가 있어요. 리스크 평가를 현행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 위에서 본 소요 자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서 안전품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난안전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도 새로 나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이거는 비말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이제 코로나19인데, 신종 감염병의 다른 경로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전 사회적인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질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재난 수준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 별도로 식별해가지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분석 및 전략 수립인데,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이 이제 전략 수립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소요 자원에 대한 대체한 마련,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경감 대책, 어떻게 경감할 건지, 그리고 이 피해 말고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리고 이걸 이행함으로써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가 분석 및 전략 수립 단계를 보시고, 실행 단계에서는 연속성 전략을 수립합니다. BCP. 요거는 아까 여기 세부적인 연속성 전략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세부적인 부분인데, 비상 대응 계획, 위기 관리 계획, 요거 수립해야 되고, 경보 및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가동하는 정의 자체도 따로 수립을 하고, 요거는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별 부서에서는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사업 연속성 및 복구에 대한 계획 자체, 요거는 작년에 수립한 게 있는데 지금 다 현행화를 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인사청문처 같은 경우는 조직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양들이 많고,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처에서 수립된 기능 연속성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대피나 복구에 대한 거를 공유해서 그걸 근간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내 훈련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역량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모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을 몸으로 직접 숙지를 하시고 체험을 하셔서 이행하실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매뉴얼 및 절차서를 매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안전품질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에 대한 단계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기능 연속성 계획 오신 분들 담당자께서는 뭐냐면 이 개정과 관련돼서 TF팀을 조직하는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는 최종 핵심 업무를 뭘 선정할 것이냐. 중단 시에 허용 중단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7시간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나 복구를 했을 때는 실제 복구 시간으로 타이트하다. 예를 들어서 뭐 2일로 이틀 정도로 잡는 게 낫겠다. 그런 식의 최종 결정들을 TF팀에서 하게 됩니다. 회의 부서에서. 이게 이제 해당이 없는 부서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핵심 업무에 대한 걸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지금 기능 연속성 계획의 핵심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도 TF팀에 다 포함돼서 결정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 업무를 중단시키는 리스크 평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라든가 이해관계자라든가 경감 대책을 하는 연속성 전략,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체 BCP, 기능 연속성 계획, 부서별 BCP, 요거에 대한 절차까지 최종 수립하는 거가 이제 TF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끝나면은 뒤에도 있지만은 요게 이 기능 연속성 계획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거가 ISO 2230에도 심사 인증이에요. 그것도 인증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 비상상 조직에 대해서 아까 그 개별 요인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 수립하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핵심 인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의 업무도, 그러니까 사업별로 구분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핵심 인력이지 누가 핵심 인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구분되더라도 업무를 타 업무라도 총괄할 수 있는 핵심 업무 인력, 그런 거를 핵심 업무이고 필수 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 핵심 인력이 다 필수 인력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한 명 또는 2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부나 비상 연락망, 그리고 이 핵심 업무 인력을 대체할 보충 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상 연락망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상 소집 시스템도 부서별 다 갖추셔야 돼요. 그 대처 업무 공간 확보는 별도로 본사에 근무하지 않으시고 사업소나 이런 데 사업단에 있으신 부분은 업무 공간에 대한 확보를 별도로 수립을 하시고,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처에서 대처 업무 공간을 수립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하셔야 돼요. 인사청문처 기능 연속성 담당자는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이 대처 업무 공간을 확보하실 때는 현재 건물에 대해서 유유 공간, 안 쓰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지역 공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인근 예를 들어 이전에는 5송 사업단이 됐는데 5송 사업단 자체가 지금 준공이 돼서 그 나머지 시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북도라든가 인근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업무 공간 위기 시에 기능 영속성 계획상 쓸 수 있는지를 공문으로 주고받든가 뭐 이런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서는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 확보에 대한 거 외에도 공간 확보가 안 됐을 경우 대비해서 재택근무 체제를 구축합니다. 여기 재택근무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재택근무 매뉴얼이 있어요. 로그인 해가지고 뒤에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대체 장비 및 설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재난 상황별로 장비 및 설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공간 확보, 그러니까 이 본사 청사가 업무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할 업무 공간에 업무를 쓸 수 있는 전력, 인터넷, 뭐 사무용품, 기타, 소모품까지 이걸 확보할 수 있는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 장비 및 설비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 식별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TF팀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업무를 평상시 업무하고 업무를 좀 나눠요. 관리할 때 업무하고 대응, 이건 재난 시 대응에 대한 업무. 그래서 평상시 업무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개발공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전 목표대에서 크게 변경이 없으면 이전 목표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된 거에 대해서 핵심 기능을 분석하고 식별하고 선정하는 거를 이제 TF팀에서 평시 업무에 대해서 하고, 관리 업무는 평상시 대응 업무 핵심 기능을 이 평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리에 대한 업무. 그거를 TF팀에서 하면은 인사총무처에서는 지원 업무에 대한 기능을 분석해서 식별하고 핵심 기능을 선정하는 것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선정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선정은 TF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응 업무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임무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TF팀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거에서 기간 대응 핵심 업무를 선정하는 이런 식의 구성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게 20개 내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25년도에는 실제 핵심 기능 업무를 줄일 겁니다. 10개 미만으로. 다음은 이제 소요 자원에 대한 분석인데요. 소요 자원은 여기 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인별로 인력, 사람 몇 인원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장비 및 설비를 가지고 어떤 업무 환경에서 하는지를 필요 소요 자원에다가 쓰는데, 업무 재개, 그 RTO에 대한 목표 시간을 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핵심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핵심 기능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 자원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인력 확보할 때 어떻게 인력 확보해야 되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인력 외에 2순위까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대체 인력까지 하려면 연락망 구축, 인력 체계, 비상조직 시스템, 요까지가 이제 인력 확보고, 그 대체 업무에 대해서 공간 마련인데 여기서 그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총무처에서는 실제 훈련상에는 훈련 인원들을 재택근무 가능하게끔 서브 관리가 되는데, 나중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도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게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막상 닥쳤더니 실제
보안 프로그램 깔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10명 이상은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대체 공간 이전 계획 또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가 이전이 돼야, 예를 들어서 오송사업단 같은 경우는 준공해서 못한다 그랬죠.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그쪽의 상황이 변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능한 공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체 장비 중에 일부는 아마 그 비상 발전기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전력 공급에 대한 여건이 해당 업무 공간에서도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고장 시에 대한 수리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대체 장비 설비를 보시고, 업무 환경 조성은 말 그대로 아까 PC, 전화, 팩스, 인터넷, 사무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 계획이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비상 조직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크게 총괄 지휘반을 중심으로 4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협력기관이 별도로 나와 있죠. 안전책임관은 이제 안전품질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장님이야 직원들을 총괄해서 안전책임관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모니터링 팀은 이제 기능 연속성의 총괄 구성인 안전품질실이 됩니다. 그래서 파괴, 피해, 감염병 확산 등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인력팀, 업무공간팀, 업무환경팀, 이게 다 인사총무처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총괄부서가 인력팀에 한 꼭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세부 인력에 대해서 인사총무처에서 최종 인사명령을 내기 전에 그런 부분은 안전품질실하고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은 발령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명시를 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협력기관으로 보시면은 이제 소방, 경찰, 지자체, 유관기관 그렇게 되겠죠. 각 재난 사고에 따라서 이제 유관계동 군부대까지 동원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반별로 총괄 부서는 어떠한 업무들이 있는지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조직 가동은 이 기능 환경 조성 의무가 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피해 상황이 파악된 걸 근거로 이 비상조직 가동 여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총괄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총괄, 모니터링은 전체 상황 안전품 모니터링, 인력은 인력 운영 상황 총괄 관리, 업무 공간은 핵심 업무 공간인데 대체 업무 공간에서 부서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고,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부서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 확인하셔서 비상조직 가동된 거에 따라서 여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복귀 결정, 정보 전달, 청사 준비, 사후 관리 이렇게 4단계로 이어지는데, 복귀 결정은 통상 업무 복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그 복귀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제라든가 지휘 체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업무 공간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있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재택근무자들의 복귀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복귀 시기, 장비가 이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한 복귀, 그런 복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보 전달은 이 복귀 후의 업무에 대한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배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크게 정보 전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재택근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업무 작업한 문서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조직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복구 및 업무 수행 계획에 따라서 인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기존 업무 공간 준비는 이제 인사청처에서 환경의 업무 공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고, 사후 처리는 뭐냐면 이제 파기될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기존의 훈련 시 재난 위기 발생 시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소모성 물품을 다시 채워야 되는 그 비축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귀 완료 및 최종 기록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는 개선 사항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처럼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합니다. 필수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 상하반기 2회 합니다. 훈련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대비 훈련을 한 번 했고, 재난 대비 복구 훈련에서 전산실에 피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복구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평가를 했을 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들이 발생됐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걸 도출해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훈련 계획이고, 그러면 여기 훈련 종류에는 뭐가 있는데 감염병 훈련을 하냐? 직원 안부는 비상소집 훈련, 업무 공간 이전 훈련, 업무 환경 확보 훈련, 공용 공간 관리 훈련, 비상조직 구축 훈련. 근데 이 감염병 대비 훈련은 이 중에 뭐냐면, 직원 안부 및 비상조직에 대한 거, 대체 업무 공간 중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업무 환경 확보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관련돼서 확산 시에 그 개인 방역 및 공용 방역을 위한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개별 훈련 사항들을 요소를 포함해서 감염병 훈련 내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 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지금 아까 저기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변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시피 의료체계가 저희가 의사복귀가 늦어짐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증상은 몸살 감기와 거의 비슷해요. 증상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손실도 좀 달라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 코로나 증상이 모두 공통되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발생이 되고 어느 부분은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잠복기 또한 하루에서 2주죠. 이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전에는 보건소라든가 여기에서 키트 주고서는 검사를 해주고 확진 판정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확진 판정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아마 확산이 되면 조금씩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개별 키트를 아마 만약에 이게 확산되면은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서 부서별로 해서 그걸 관련돼서 체크해서 만약에 확산 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위험한 요인은 뭐냐면 65세 이상 대상자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생명의 위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건강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예방 조치는 뭐냐? 확산됐을 때 웬만하면은 밀집된 거 피해서 재택근무하고 회의 최소화하고 원격근무하고, 그리고 감염됐을 때
감염 예방 조치, 감염병 관리자 지정해가지고 비대면의 백신 접종 권고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했다시피, 그리고 출입자들에 대한 열 감지기라든가 해서 관리하고 근무 장소에 대한 소독 강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선별 진료소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충북도 상황에 따라서 아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요 사업장 관리 세부 요령도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증세로 의심되면은 출근이나 이거를 본인이 이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고 그 결과를 사전에 그 부서에다 통보하고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해지면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나 거기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뭐냐면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저희 기관에 퍼지게 되면은 해외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쪽에서 전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외 여행 갔을 때도 조금 본인 스스로 예방 관련된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확진자 발생됐을 때는 이거 꼭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처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총괄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인원이 얼마 이상 확대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재택근무 매뉴얼을 별도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배포하면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재택근무용 PC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인 IP 치면은 내가 쓰는 PC에 대한 IP 주소가 떠요. 그거를 요 PC 주소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IP에 대한 부분이 재택근무를 관리하는 인사청문회 전산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게끔 되고, 첫 번째로 내부 보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사이트 주소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VPN 해가지고 안넷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서버 관리를 보시면 보시는 창과같이 이런 화면이에요. 이런 화면인데 여기에 서버 이름이 충북개발공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개발 포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상황에, 이거는 훈련된 상황에 포트 관리하기 위한 부분인데, 나중에 위기 시에도 대형 위기 시에 재택근무자가 확산됐을 때에 대한 서버 관리에 대한 계약도 인사청문처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가 이제 1에서 20명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전자벨트 시스템 로그인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유통 필터나 파업 제거하셔가지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훈련 들어갔을 때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안전품질실에서 각 부서별로 밀접 접종자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감염병 밀접 접종자가 훈련 대상자가 되겠고요. 여기 가능하면은 기능 연속성 계획 부서별 담당자 위주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개별 업무가 바쁜 경우에는 실제 훈련 참여가 율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능 연속성 담당자가 훈련 대상자로 지정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 내용을 필히 숙지를 해주십시오. 지정된 사람은 개인 방역 조치 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용품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는 부서별로 훈련 시에 사용하시라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상관없어도 손소독제,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이후에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재택근무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감염병에 대해서 어디 인사총무처 그 인원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인사총무처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총무처는 몇 개 부서들이 감염자들이 왔는지를 최종 취합해가지고 전자결제 시스템에 공지를 하셔야 돼요. 그 공지 내용에 따라서 실제 재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장 폐쇄에 대한 결정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각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겠고, 그리고 인사총무처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공용 구간에 대한 방역을 하셔야 돼요. 밀접 접촉자가 어떤 경로로 발생이 됐는지 훈련 시에는 일단 소회의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서 소회의실에 대한 감염병 소독을 실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훈련 증빙 사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재택근무 훈련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출발할 때도 사진이 있어야 되고 도착할 때도 점검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도착 점검 시간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전자결제 시스템 내에 훈련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를 기한을 해주시면은 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메일 도착 시간을 근거로 도착 시간 내에 업무가 수행되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먼저 도착은 먼저 했는데 이 시스템의 가동이 늦어져서 메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히 내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는 그 시간을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은 모두 마치는 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능 연습성계 담당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기능 연습성계 담당자만은 한 약 10분 정도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표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 그리고 기존의 부서별로 했던 계획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 관련돼 가지고 수강 여부는 꼭 답글에 소속하고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수강을 하셨는데 수강이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남아주세요. 가시면 안 돼요.